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26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0년 기자 생활을 하셨고 또 정치부만 15년 하신 송원재 KNN 방송위원 오늘 또 모셨습니다. 두 사람 합해서 정치부 경력 합하면 47년이 됩니다. 뭐 매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송원재 국장께서는 지금 또 송원재 TV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시사 관련 특히 현 정권에 대해서 현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죠. 근데 부산에서 오래 정치부 생활을 해서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자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영 논리로만 하지 않습니다. 팩트 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모셔서 추미애 윤석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코로나 그 확진자가 583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국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이 시점에 계속 이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빨리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어제 밤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이 냈죠. 이 효력정지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인데 본안 행정소송 되기 전에 근데 이것을 하면은 재판부 배당하고 하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 2주일까지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오늘 선제적으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2일날 열겠다. 다음 달 2일날 열겠다. 며칠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만약에 해임을 결의를 하고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거는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출을 한 그것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쉽죠. 가처분이라고 많이 했으니까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2일을 해임 결정이 되고 대통령이 해임 처리를 해버리면 지금 가처분 신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일 빼면 시간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 추미애가 2일날 그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한 것은 빨리 당겨서 끝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 의도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다면 해임 제청이 올라오면 바로 해임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번 가처분 문제는 끝이 나고 다시 해임 결정이 되든지 파면이 되든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또 가처분 신청과 또 취소 소송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것을 또 하면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해임이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이러면 상당히 오연도 웃어짓고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합법적인 방어 수단을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그것도 무력화시킨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어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검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또 다른 자료를 내놓겠다, 보강 자료를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지금 자기가 제안한 6가지 이 이유를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시키는 절차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그때까지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해임 절차, 징계위원회 해임 절차로 가겠다. 징계위원회도 꼭 이를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장을 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제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6개 직무정지 이유를 제시한 6개를 보면 이 6개가 전부 다 법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윤석열 홍석현 만난 것,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감찰 정보 유출, 또 정치 한다는 국함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거는 거의 다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불법 사찰 문제도 지금은 통상적인 검찰의 업무였다. 그렇게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 이것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인정을 하기 어려우니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윤석열에게 다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예. 법원에서 하면 막 그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아예 징계심의위원회는 쐐기를 박아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징계심의위원회는 이 추미애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거든요. 예. 7명이 다 추미애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뭐 검사도 그렇고 외부인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돼버리기 때문에 예. 거기를 통해서 정강석화처럼 처리를 해버리겠다.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되고 네. 지금 행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동안은요 우리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보수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사실은 이 같은 공무원들끼리의 판결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행정처분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또 야기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수적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직무정지도 헌정사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든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도 나오게 되고 변수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추미애의 추가 노림수는 지금 거의 다 드러났는데 예.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 검찰의 움직임입니다. 예. 검난, 그럼요. 소위 검난인데 오늘 고검장 6명 저는 초유의 성명서를 냈죠. 차관급입니다. 저는 차관급 6명이 다 성명서를 냈고 예. 또 대검 연구관들은 어제 했고 오늘 대검 중간간부 또 검사장 17명 17명. 예, 전부 이렇게 성명서 물론 검사장 안에서 뭐 그 이성윤 예. 이런 사람들은 빠졌죠. 이성윤, 김관정, 이종우 예. 이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또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이 사람들은 친추미애 쪽이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도 검찰이 갈라졌어요. 어쨌든 그 검사장 17명이 참여를 했고 또 오늘 한 10개 지검에서 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서 또 평검사회를 하고 이렇게 하니 자 과연 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들도 막 지금 성명을 내고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다고 보세요? 저는 이미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밀어붙이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와서는 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예. 뭐 어떤 계기도 마련하기 힘들다. 일단은 이걸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 책임을 안고 가는 방향으로 예.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무조건 예, 밀어붙인다. 지금 뭐 시민단체, 민변, 뭐 그렇죠, 변호사협회 다 반대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검찰도 지금 평검사와 강부검사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서 아마 뭐 밀린다면 예. 뭐 더 큰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밀리면 판단을- 바로 예. 지금 밀리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예. 바로 레임덕 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시 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 전략으로 예. 생존 전략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겠네요. 생존이라고 하셔도 좋고 뭐 네. 재집권 전략이라고 하셔도 좋고 재집권 전략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커질 텐데 예. 이게 뭐냐면 이번 검난이란 것은 과거 검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로 예.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 역학구도, 역학관계 이것 때문에 막 검난이 일어나고 했는데 이번 검난은 권력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예. 권력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니 거기에 대응하는 거라서 예. 자 물론 검찰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지금 문정권 입장에서 딱 보면은 예. 이것은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밀리면은 끝장이다. 예. 일단 칼을 뺐고 예. 일단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예. 저는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와서 또 같이 본부에도 예. 말씀을 했지만 그 윤건영 국회의원의 말이 신호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건영 경고한다, 선 넘지 말라. 예. 윤건영 의원이 누구냐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윤건영 의원이 김경수와 함께 나란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나란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관들을 아끼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을 자주 하시는 편인데 네. 그 중에 가장 아끼는 보좌관이 김경수와 윤건영이라고 윤건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건영, 김경수가 하는 말은 거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으로서는 하기 힘든 이거 그렇죠. 국회에서 하기 힘든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라고. 그럼 그 이야기는 곧 문의 말이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이 원전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추미애가 그동안 하듯이 감찰을 할 수도 있고 네. 예,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원전 수사가 착수되면서는 이미 이 시나리오가 준비가 됐다. 네.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예, 그 윤건영이가 그 신호탄을 준 것이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걸려 있는 건 두 가지죠. 크게는 이번 원전 수사와 저 송철호 울산 시향권이지 네, 않습니까? 송철호 울산 시향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가는 곳마다 우리 송철호 후보 당선되는 것 한번 보고 싶다. 네, 손이라고 뭐 이야기했죠. 했고, 원전 수사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지하나라고 네. 추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지금 이 산자부의 분위기를 제가 잠깐 최근에 들었는데 이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산자부 자기들도 네. 이 수사가 반은 맞고 반은 다 틀린다. 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좋은데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원전 정책 전체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건 어차피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원전 수사가 들어오면 이건 송철호 수사권과 같이 이건 꼼짝을 못하는 부분이다. 이건 양대 아킬레스건. 예,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대 아킬레스건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검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해서도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윤건영이 문의 말을 대신한 것이다.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 이 말을 왜 문은 직접 안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네. 법적인 기준 또는 뭐 자기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서 그런 거야? 뭐 성격적으로도 과거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변에 대해서 네. 문변은 절대로 정치하지 마라. 이야기했죠. 예, 정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에 조금 고지식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 아직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문 대통령은 잘 돌아보시면 그렇게 결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 법이나 뭐 이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선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옛날 YSDJ가 뭐 보여줬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경우는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추미애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아래도 청와대에서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변인 반응이. 예. 그건 뭐 그리고 그 정무정지 윤석열 정무정지 시키기 전에 직전에 보고는 받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그 이야기죠. 자꾸 청와대 입장을 묻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징계 수위를 결정해 주란 말이냐 이렇게 오히려 나오는 것이 이제 대통령은 자기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개입 절대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국가 통촉권자, 국가 최고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거는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아니 그 뭐 행정가면 모르지만은. 예, 그렇죠. 예. 예. 뭐 국무총리나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음. 이런 정도라면 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그 업무는 정확하게 자신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주어진 권한 내에 또 어떤 제도 내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추미애가 사실상 이번에 이 임명권자인 문재인을 제치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해임을 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다들 분석하는 것이 추미애가 저렇게까지 오버할 줄은 몰랐다. 예. 추미애가 자기 역할을 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는데 네. 윤석열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잡는 것인 걸 아는데 저렇게까지 오버를 하는 것은 대통령에도 부담인 건 사실인데 추미애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추미애를 제지시킬 방법이 없었다. 추미애도 추미애 자기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사실은 국회에 4년 국회의원으로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국회 그 외에는 또 여의도 정치 자체를 싫어합니다. 네. 근데 추미애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계산과는 추미애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는 부분이죠. 네.
기습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예. 부산에서 정치부 오래 하셨으면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나보셨어요? 여러 번 뵀습니다. 그래서 또 네. 우연치 않게 단 둘이서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는 정치할 때요. 국회의원 때 하셨을 때. 아 예. 왜냐하면 이거 글을 자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옆에 같이 배석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분들이 안 오는 바람에 예. 그래서 안 오는 이유는 뭐 안 묻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둘이서만 식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네.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때 보면 저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뭐 민정수석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도 그 청와대를 출입을 해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는 나눠봤는데 상당히 어떤 결단을 못하는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정책실장으로 같이 일했던 김병준 전 실장에게도 제가 들은 말인데 문 대통령이 그동안 그 회의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내부 회의를 하면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 본인의 입장 이것을 뚜렷이 표현한 걸 본 적이 없다. 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만 한두 번 있었지 예. 다른 일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뚜렷이 피력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이 탈원전에 대해서 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영화 보고 고쳤다는 걸. 근데 뭐 설마 영화 예, 보고야 그거는 고쳤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의외의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자기의 뚜렷한 어떤 책임지고 어떤 해결책을 낸다든지 예. 자기 그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고요. 예. 또 하나 자기가 뭐라고 해야 돼 싫어하는 또 자기가 조금 좀 꺼려지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낯가리는 미심한 예, 식사하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밥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예. 특히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도 기자들의 접촉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접촉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금 불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금 침묵을 하느냐 이런 저도 오늘 아침에도 분석을 했고 언론도 오늘 막 일면 톱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 일면 톱으로 문재인 침묵을 왜 하느냐. 중앙일보는 또 한 면 다 틀어서 문재인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안 보인다. 결국은 불통의 문제죠. 불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실패를 한 것이 결국은 뭐 소통 부재 불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불통은 그때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 기자회견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여섯 번. 여섯 번. 그 숫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박근혜가 3년 동안 5번, 그 다음에 MB가 DJ가 150번, 네. 이명박 20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연두 기자회견 빼고는 기자회견 한 게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통으로 다 포용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불통은 불통인데 이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본인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나 혹은 뭐 더 큰 사법적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 생각 등은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하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을 한다든지 또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그동안의 형태를 보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김경수가 연관돼 있는 드루킹 의혹도요. 드루킹이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그 정도 댓글이 달리고 한다면 그 후보가 모를 수가 없죠.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김경수 그때 대변인이고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그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와중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10번을 만났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끝까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건 뭐 역시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때 없고. 뭐 김정숙 씨도 뭐 우리 경진모 가야 된다 뭐 영상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스타일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감 회피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이것을 정리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죠. 대통령이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 수순을 노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추미애가 해임 제청을 해서 해임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 좀 역풍이 일 수가 있죠. 그 윤석열을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면은 그럼 윤석열의 몸값이 또 올라가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곧이어 개각을 하면서 추미애도 동반 퇴진시키는 저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공수처 법안도 그렇죠. 이제 그것도 법 개정을 하기로 했으면 네. 이제는 뭐 여당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추미애 효용 가치는 떨어졌다는데 떨어졌죠. 문제는 이제 추미애가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추미애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이죠. 추미애가 며칠 전에도 SNS에 자기가 가슴이 찔린 듯이 아프다. 네, 아들 문제 뭐 이야기했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은 어떤 배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 여당에서 추미애 책임론이 많이 나오니까 네. 내를 이렇게 써먹고 뭐 나한테 국무총리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나를 뭘 좀 챙겨주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추미애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도 아마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 국회에서 나에게는 정치적 야망이 없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 이제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 이야기 물어봤을 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선출직 이야기예요. 선출직 선거직. 선거직은 본인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나가면은 아들 문제, 병역 그 특혜 복무 이용 이런 거 다시 또 막 불거지거든요. 딸 식당에 가서 뭐 정치 자금 카드 사용한 문제 다시 불거지니까는 그건 어렵고 나머지 이제 임명직이 있는데 임명직이 남은 게 국무총리고 그 TV조선에서 그 보도가 한 번 나왔었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를 총리로 만들어 시켜달라고 대통령에게 대놓고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카드라면은 이번에 이 동반퇴진을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하겠다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거든요. 개혁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지금. 웬말 연초. 연초에 들어가는 그 그림 아닐까? 그 그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에게 이번 개각에 추미애를 포함시키려면 최소한 추미애에게 뭔가 언질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언질이 이제 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추미애도 순순히 물러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윤석열 이 문제로 이런 이 부작용 이걸 추미애가 어느 정도 안아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언질을 문 대통령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권에서 그런 언질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소용 없는데 추미애가 혹시 그 이제 쏟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오늘 그래서 내일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그래서 상황 변화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동반퇴진으로 가면 성자는 문재인 정권이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일단은 윤석열도 동반퇴진하는 맞겠죠. 당장은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이렇게 이제 해임이 당하는 완전 칼질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을 정말로 키워주는 이제 뭐 야권 반문재인 전선의 아주 대표주자로 키워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이 얘기를 보면서 상황은 정말 다르지만 과거 1979년도에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될 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죽겠다. 그렇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그게 연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뭐 상당히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법적인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몰린 건 사실이다 이 건으로 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과 과거에 독대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본인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건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추미애에게 이렇게 맡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
그 일을 다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은 나중에 그 화는 다 자기한테 그대로 더 플러스돼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 15년, 전체 기자 생활 30년, 그 15년 동안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크게 예. 그냥 뭐 정치부 기자들은 그좀 독대했다고 합니다. 그냥. 2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한 서너 번 정도 예. 뭐 계속 혼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그러니까 대화가 더 많이 대화인지 뭔지 네, 그래서 다음 주 또 오셔가지고 또 깊숙한 정치권 소식 좀 전해주시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